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어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죠.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에 올라 북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가평 쪽 국도를 달리다 점심때가 되었어요. 허름한 중국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 없었죠. 저는 그곳에 차를 세웠어요.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짜장면 하나를 시켰죠. 창가자리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색이 바랜 전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과외 광고, 부동산 전단지, 순두부찌개 가게 배달 전단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집에 순두부찌개 배달 전단지라뇨. 아마도 사장님이 드시려고 붙여놓은 거였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유독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무심코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4살 배기 여자아이 얼굴이 있었죠. 까만 단발머리에 둥근 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왼쪽 볼에 점이 있었습니다. 제 볼에도 같은 위치에 점이 있죠.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눈이 그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벽 앞으로 다가가 전단지를 들여다보았어요. 얼굴형이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도 닮아 있었죠. 아니, 모든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점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어린 시절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저라면, 그렇다면 저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제 이름은 진짜 제 이름인 걸까요? 부모님이라 부르던 그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전단지 아래쪽에 친부모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딸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누군가의 부모가 이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28년이 넘도록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단지를 벽에서 뜯었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찢어졌죠. 구겨진 종이를 가방 속에 밀어넣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빗방울이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었죠. 하지만 차갑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온몸이 젖어가는데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요.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빗속에 앉아 있었어요.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별거 중인 집은 컴컴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죠. 젖은 옷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몸에서 흘러내렸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죠. 그 어둠 속이 오히려 편했어요. 가방에서 구겨진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고 들여다봤죠. 4살 배기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28년 전 사라진 아이였습니다. 누군가의 품에서 떨어져 나간 아이였죠. 누군가 밤마다 이름을 부르며 찾았을 아이였어요.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4살 때 사진을 전단지 옆에 나란히 놓았죠. 같은 얼굴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겼습니다. 제 모든 사진이 4살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돌잔치 사진이 없었어요. 100일 사진도 갓난아기 때 사진도 없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부모님이 사진을 안 찍는 분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난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앨범은 말하고 있었죠. 4살 이전에 너는 이 세상에 없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나타난 아이였습니다. 어디선가 데려온 아이였죠.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피해온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서의 기억은 전부 어둠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설명할 수 없는 분노, 이해할 수 없는 밤들. 저는 그것들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죠. 다시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웬일이야? 반갑다는 말은 없었어요. 어머니, 제 돌잔치 사진 어딨어요? 앨범에 4살 이전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요. 뭔 소리야 갑자기?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겠지. 어머니, 오늘 이상한 전단지를 봤어요. 실종아동 전단지인데 그 아이 얼굴이 저랑 너무 똑같아서. 침묵이 흘렀어요. 1초, 2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죠.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끊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죠. 부정도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끊어버렸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 아이일 수도 있었죠. 지금 제 이름은 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저를 낳은 사람은 따로 있었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저를 찾고 있었을지도 몰랐죠.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묻어두었던 것들이었죠. 15년 동안 땅속 깊이 파묻어 두었던 기억들이었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스스로 올라오고 있었죠. 고등학생 때부터였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을 보는 눈이 아니었죠.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이 있었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니까요. 저를 키워준 사람이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야근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죠. 세상은 고요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죠. 술 냄새가 퍼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넌 내 딸 같지가 않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중얼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얼어붙었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뒤에서 앉는 형태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죠.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밀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저를 붙잡고 있었죠.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순간 스스로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야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들을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밤새 그렇게 울었죠.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17살의 저는 죽었죠. 그 방에서 조용히 죽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 아침을 맞았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떠오르고 있었죠. 28년 전 사라진 아이, 친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했던 말, 넌 내 딸 같지가 않다. 그 말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죠. 칠판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몸은 교실에 있었지만 정신은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곤두박질 쳤죠. 상위권이던 성적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무슨 일 있니? 집에서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죠. 말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었죠. 괜찮다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요.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두려웠죠.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술 냄새, 무거운 손, 그리고 그 말. 넌 내 딸 같지가 않다. 악몽 속에서 저는 매일 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죠. 울면서 잔다는 걸 아침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해야겠다고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죠.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라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먼저 말했죠. 너, 네 아버지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 저는 멈췄어요. 어머니의 등이 보였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됐어.
그냥 가까이 가지 마.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위로도 없었죠. 저를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보는지를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죠. 그저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마치 제가 알아서 피하면 되는 일처럼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저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죠.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사춘기 내내 혼란 속에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거실에 있으면 저는 방에 숨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오면 저는 몸을 피했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악몽 없이 편안한 밤이었죠.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목을 무언가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제 위에 있었어요. 두 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보였죠.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어둠 같은 눈이었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밀어냈죠. 어머니! 어머니!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의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죠. 바닥에 엎어진 채 기침을 했어요. 목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죠. 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 같았죠.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데려오다뇨. 저를 어디서 데려왔다는 건지요. 하지만 물을 수 없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죠. 손이 떨려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죠. 여전히 텅 빈 눈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바닥에 웅크린 채 밤새 떨었어요. 방문을 등으로 막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죠. 잠들면 죽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다시 올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손을 놓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해치려 했죠. 이 집에는 가족이 없었어요. 괴물들만 있었습니다. 고3 졸업과 동시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어요. 저는 친정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가지 않았죠. 그 집은 저에게 집이 아니었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단지 속 아이를 보며 생각했죠. 어머니가 했던 그 말,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듯 했어요. 제가 상상도 못할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전단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친부모라고 적혀 있는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죠. 저는 친정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12년 만에 방문이었죠. 다시는 밟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땅이었어요.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죠. 적어도 그 사람과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 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12년 전 이 문을 나서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분의 열쇠는 아직 화분 밑에 있었죠. 12년 전 그대로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죠.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12년 전 기억 속의 집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그대로였죠.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돌렸어요. 곧장 욕실로 갔습니다. 칫솔 꽂이에 칫솔 2개가 있었죠. 저는 미리 준비해온 밀폐 봉지를 꺼냈어요. 칫솔을 각각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제 뿌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칫솔을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12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저를 훑어보는 그 더러운 눈빛이요. 야, 이게 누구야? 내 딸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아버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징그러운 미소였습니다. 12년 전 그 밤이 떠올랐죠. 술 냄새, 무거운 손, 그리고 그 눈빛.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이리 와봐. 아버지가 팔을 벌리며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뭐? 야, 네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죠. 야, 그래 왔으니까 안방에 가자. 요즘 아버지 허리가 안 좋거든. 좀 주물러 줘봐.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제 몸을 훑고 있었습니다. 능글맞은 웃음이 얼굴에 번졌죠. 다 컸네, 내 딸. 몸매가 여자가 다 됐어. 손이 제 허리를 향해 뻗어왔어요. 저는 있는 힘껏 그 손을 쳐냈습니다. 더럽게 만지지 마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일그러졌죠. 인연이 지금 아버지한테.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의 눈이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봤죠. 굳은 표정이었어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눈이었습니다. 연희야. 오빠가 저를 불렀어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나가자. 할 말 있어.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야, 어딜 가? 얘기 안 끝났어. 오빠가 아버지를 돌아보았죠. 차가운 눈이었어요. 끝났습니다. 오빠는 저를 데리고 현관으로 나섰어요.
아버지의 고함이 문 너머로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오빠의 손을 잡은 채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에 멈춰 섰어요. 오빠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고마워. 아까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인간 또 그런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빠는 저보다 4살 위였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빠 덕분이었죠. 고3 졸업하고 집을 나올 때도 오빠가 도와줬어요. 오빠는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집을 나왔을 때 오빠가 제 원룸 보증금을 마련해줬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준 사람도 오빠였습니다. 오빠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괜찮아.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오빠가 와서 다행이었어. 근데 연희야, 왜 온 거야? 12년 동안 안 오더니 갑자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방 속 칫솔이 생각났죠. 오빠, 나 이상한 거 발견했어. 이상한 거? 며칠 전에 가평 쪽에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 벽에 실종 아동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 근데 그 전단지 속 아이 얼굴이 나랑 너무 똑같았어.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1986년생 여자아이였어. 왼쪽 볼에 점 위치까지 똑같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어린 시절 앨범을 봤는데 나 어렸을 때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더라. 뭐? 오빠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부모라고 할 수도 없는 인간들 밑에서 자랐으니까 네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오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돈이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저는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오빠. 무슨 결과가 나오든 오빠는 내 오빠야. 그건 변하지 않아. 오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넌 내 동생이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오빠는 제 가족이었죠. 저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칫솔 등으로 친자 검사를 의뢰한 지 열흘이 지났어요. 집으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봉투를 받아 드는 손이 떨렸죠. 결과가 두려웠어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친자관계 해당 없음.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결과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지난 과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 저를 더럽히려던 손과 제 목을 조르던 손. 넌 내 딸 같지가 않다.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죠. 그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딸이 아니었어요. 핏줄이 아닌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했던 거였죠. 아버지는 저를 딸로 보지 않았기에 그런 짓을 했고, 어머니는 저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목을 조를 수 있었던 거였어요. 32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그 집에서 타인이었죠. 가족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려서 보육원에 있다가 입양된 것일 수도 있었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줄 리 없었죠.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꺼냈어요. 친부모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였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자 아님. 그래도 오빠는 내 가족.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들여다봤죠. 실종 아동 찾기 재단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제 뿌리를 찾아야 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사무실이 나왔죠. 중년의 여자 직원이 저를 맞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빛바랜 종이였죠. 28년의 세월이 담긴 종이였어요. 이 전단지를 보고 왔어요. 이 아이가 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담당자가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고 전단지를 한번 보았죠.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자판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죠.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 사건 기억나요? 오래된 사건이에요. 네. 그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딸을 찾으셨어요. 25년을 찾으셨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그런데 두 분 모두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년을 찾았다는 말,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말. 두 문장 사이에 담긴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아버님이 먼저 가시고 어머님이 그 뒤를 따르셨어요. 딸을 끝내 못 찾으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분들이 제 친부모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진짜 제 부모라면 25년을 저를 찾다가 돌아가신 거였죠. 저를 만나지도 못하고 눈을 감으신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발걸음을 멈췄어요. 담당자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아들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죠. 오빠요. 그분들 아들분이 계세요. 연락처 드릴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있다는 말이요. 친오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주세요. 담당자가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건네줬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연락해보세요. 그분도 동생 찾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연락해 볼게요. 재단을 나왔어요.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11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죠. 이 번호 너머에 제 친오빠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제 진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며칠 뒤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남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반가움 같은 건 없었죠. 의심과 경계만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사기꾼을 감별하는 눈빛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받을 유산 없어요. 돈 때문에 찾아온 거면 그냥 포기하세요. 차가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돈 때문에 찾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쳐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동생 찾느라 평생을 바치셨어요. 건강도 잃으셨고 결국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먼저 가시고 어머니 그 충격에 6개월 만에 따라가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숙연해졌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그 세월 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딸을 찾았을지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 자기가 우리 아버지 딸이라고 찾아온 여자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부모님은 그때마다 기대하셨어요. 이번엔 진짜일 거라고, 또 이번엔 진짜라고. 근데 전부 가짜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부모님은 그렇게 상처받으면서도 포기를 안 하셨어요. 딸을 찾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죠.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랑 유전자 검사를 합시다. 우리가 남매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보죠. 그게 제일 확실하고 빠릅니다. 진짜라면 저도 당신 동생으로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가짜라면... 남자가 말끝을 흐렸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단지 속 아이가 저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였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했죠.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남자의 표정이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남자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내밀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남매 관계 일치.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참 그 글자를 바라봤죠. 진짜였어요. 이 남자가 제 친오빠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어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진짜였어. 당신이 진짜 내 동생이었어.
어머니, 아버지! 친오빠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30년 가까이 기다려온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제게 친오빠가 있었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있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죠. 부모님 뵈러 가자. 같이 가자. 친오빠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죠. 흰 벽에 작은 함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친오빠가 한 곳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개의 함이 나란히 있었죠. 제 친부모님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두 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낯익기도 했습니다. 제 얼굴과 닮은 부분이 있었죠. 친오빠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소연이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김소연. 제 진짜 이름이었어요. 친오빠의 목소리가 납골당에 울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했죠. 저는 그 옆에 서서 친오빠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친오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납골당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죠. 친오빠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왔어요. 저는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빠, 부모님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친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은 네가 없어진 뒤로 전국을 다 돌아다니셨어. 너 찾아야 한다고. 전단지도 수십만 장을 붙이셨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친오빠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오빠, 나 어떻게 잃어버린 거야? 친오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죠. 잃어버린 게 아니야. 네? 너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유괴당한 거였어, 집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너 2살 때였어. 집 앞 마당에서 놀고 있었거든. 엄마가 잠깐 집 안에 들어간 사이 네가 사라졌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봤대. 어떤 여자가 너를 안고 가는 걸. 경찰도 동원하고 수사도 했는데 못 찾았어. 그렇게 30년이 지난 거야. 어떤 여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를 데려간 여자. 그 여자가 저를 키운 어머니일 수도 있었습니다. 목을 조르던 그 손의 주인일 수도 있었죠. 유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키워준 부모가 직접 저를 유괴한 건지 아니면 유괴된 아이를 모르고 입양한 건지 그것을 저는 알아야 했죠. 정식 입양이었다면 아마 기록이 남아있을 거였어요. 입양 관계 증명서예요.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신청했죠. 직원이 별다른 말 없이 서류를 출력해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았죠. 심호흡을 했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입양 관련 기재사항. 그 칸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입양 기록이 없었죠. 저는 그 빈칸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천천히 머릿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입양 기록이 없다는 건 키워준 부모가 저를 정식으로 입양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2살짜리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가 낳은 것처럼 키웠다는 뜻이었죠. 그것은 저를 키워준 부모가 유괴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그들이 저를 데려간 거였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봤다는 그 여자가 저를 키워준 어머니였던 거였습니다. 그저 멍하니 증명서를 바라봤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제 이름, 서연이라는 이름, 제 주민번호. 이것들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어요. 출생신고를 했다는 건 누군가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키워준 어머니, 아니 유괴범이 낳은 진짜 딸. 그 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가 쓰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다면 그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거였죠? 유괴범이 낳은 진짜 딸은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쭉 돋았어요. 주민센터 안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았죠. 저는 서류를 움켜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알려야 했어요. 저를 구해준 오빠에게요. 그 사람에게는 말해야 했죠. 오빠를 불러냈어요. 오빠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빠도 무너질 거였어요. 오빠, 할 말이 있어. 말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친자 검사 결과 친오빠를 만난 일, 유괴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입양 관계 증명서가 비어 있었다는 것까지요. 오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다 듣고 난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였어요. 제게 키워준 부모는 유괴범이었지만 오빠에겐 친부모님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널 유괴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오빠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오빠한테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오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끌어안았죠. 미안하다고 하지 마.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빠의 품이 따뜻했어요. 이제 가. 네가 해야 할 것들을 해. 그리고 앞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 이제 해. 내 걱정 말고 나는 네 편이야. 뭘 하든 네 편이야. 저는 오빠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오빠는 제 가족이었죠.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과 주민번호, 서연이라는 이름과 그의 딸린 번호. 이것들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야만 했어요. 그 여자가 낳은 진짜 딸.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었죠. 어느 쪽이든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사람 찾을 수 있는 방법 있어? 흥신소 말하는 거야? 응,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내가 아는 데 많아. 알아봐 줄게. 친오빠네 가족은 수십 년간 저를 찾기 위해 흥신소를 써왔죠. 그래서 믿을 만한 곳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친오빠에게 그들의 정보를 넘겼습니다. 저를 키워준 유괴범들 정보요. 이름, 주소, 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요. 그리고 기다렸죠.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죠.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30년 전 2살짜리 아이를 유괴한 죄.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친자검사 결과지, 유전자 검사 결과지, 입양 관계 증명서, 실종아동 전단지.
하나하나 파일에 넣었죠. 30년의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죠. 접수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괴범들이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유괴범들이 경찰서에 불려간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예전 그대로였죠. 제목을 조르던 그 밤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실수한 거라고 말하라고. 협박이었어요. 30년 전 아이를 유기한 사람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야, 말 안 해?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건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라는 말에 웃음이 났어요. 순웃음이었죠. 그 여자는 끝까지 엄마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서연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어두운 밤이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죠. 그들이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저를 유기한 사람들이요. 한때 제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죠.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 여자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죠. 그들은 처음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연희는 제가 낳은 친딸입니다. 유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자 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친자 관계에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와 실종 아동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혈연 관계 일치로 나오고요. 또한 피해자의 입양 관계 증명서입니다. 입양 기록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당당하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그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괴가 아니에요. 제가 낳았다고 표현한 이유는 거짓말이 아니라 제 가슴으로, 마음으로 낳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죠. 저 애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 잃고 떠돌던 아이를 제가 데려다 키운 거예요. 이게 죄가 됩니까? 불쌍한 아이 걷어서 키워줬더니 다 크니 저더러 유괴범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 친딸이 병으로 죽었어요. 겨우 2살이었습니다. 저는 슬픔에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애가 길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저 애가 하늘이 보내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키운 거예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친오빠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소연이는 집 앞마당에서 유괴당한 거야. 목격자도 있었다고! 방청객은 정숙하세요.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친오빠가 이를 악물며 자리에 앉았죠. 그 여자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부모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운 거예요. 죽은 제 딸 대신 하늘이 보내준 아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만약 이게 죄라면 네, 벌 받겠습니다. 버려진 아이 죽은 내 딸 대신 키운 게 죄라면 저를 벌하세요. 그 여자가 판사를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구한 것뿐이에요. 오열이 법정에 울려 퍼졌죠. 방청석 일부에서 동정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죠.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 진실이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 목을 조르던 그 얼굴을요. 이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딸이 죽었을 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2살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제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판사님, 검사님. 유괴범 목소리가 떨렸죠. 진심처럼 들렸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죠. 그때였어요. 재판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자기 휠체어를 앞으로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법정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쏠렸죠. 발언을 허가합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중대한 허위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울음이 멈췄어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 병으로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는 중대한 진술의 신뢰도 문제이며 법정 모독이기도 합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피고인의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현재 살아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피고인과 그 딸의 유전자 검사 기록지입니다. 모녀 관계 일치로 나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졌죠. 거짓말, 조작된 거야. 내 딸은 죽었어.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죠. 방청객들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유괴범도 놀라서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변호인, 증인 신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맞지 않은 발언은 증인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판사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죠. 제가 저 여자 피고인의 딸입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변호사에게 고정되었죠. 유괴범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거짓말, 거짓말이야. 변호사가 휠체어를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어요. 그 여자를 내려다 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죠. 저 안 죽었습니다, 어머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버린 딸, 안 죽었다고요. 그 말에 유괴범 여자가 바닥에 엎어져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게 찾던 사람을 찾았다고 했죠. 그런데 뜻밖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분도 부모를 찾고 계셨어요. 본인을 버린 부모를요. 저는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는 한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차분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희 씨, 맞으시죠? 네. 제가 원래 그 이름을 쓸 사람이었어요. 서연희.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썼어요. 장애가 있었죠. 그래서 버려졌던 것 같아요. 갓난 아기 때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느껴졌죠. 그 사람들은, 제 친부모들은 장애가 있는 딸 대신 건강한 아이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 버리고 당신을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준 거죠. 정말이요? 제 추측이요. 아, 그런데 아마 맞을걸요? 제가 그동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번에 직접 만나서 확인해봐요, 우리.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유기한 이유, 제 목을 조르던 그 여자의 말,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죠. 시설에서 자랐어요? 네, 힘들었죠. 장애가 있으니까 더 아무도 저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변호사도 됐고요. 언젠가 저를 버린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저를 바라봤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망가뜨림 당한 피해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유괴당해 지옥 같은 가정에서 자랐고, 한 사람은 버려져 시설에서 홀로 자랐죠. 우리의 30년은 그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같이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준비했어요.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정에 함께 섰죠. 법정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괴범들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죠. 죽었다던 딸은 살아있었고 버려진 아이를 주었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유괴범들이 울부짖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의 정이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오빠를 찾아갔어요. 저를 키워주고 지켜준 오빠예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오빠 부모를 감옥에 보내서 미안하다고요.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부모 자격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여동생을 찾았다고요. 저는 오빠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불렀죠. 휠체어를 탄 그녀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오빠와 그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친여동생,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친오빠. 30년 만에 첫 만남이었죠.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휠체어에 앉은 여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다고요. 여동생이 있는 줄도 버려진 줄도 몰랐다고요. 그녀는 담담하게 오빠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알고 있다고요. 오빠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오빠와 함께 친부모님 납골당을 다시 찾았어요. 지난번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부를 수 있었죠. 엄마, 아빠.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어요. 납골당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두 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딸이 돌아왔다고요. 많이 늦어서 죄송하다고요. 이제야 찾아와서 죄송하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제 이름 김소연을 찾았습니다. 진짜 제 가족도 찾았고요. 진짜 저로 살아가는 삶이요. 저는 납골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